안녕하세요. 제 개인사를 공개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며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기 마련이죠. 예기치 못한 불행이 덮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요. 저 또한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인데요. 별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대 초반에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와는 6살 차이가 나는 남자였는데 덤프트럭을 몰고 다니며 화물 운반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운전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그 남자는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할부로 구매한 덤프트럭에 걸린 빚도 갚아야 했고 계절에 따라 일감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일감이 많은 계절엔 더더욱 바쁘게 움직였죠. 겉으로 보기에 엄청 험한 일 같지만 자기가 뛰는 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 남편의 벌이는 꽤 괜찮았습니다. 저같이 정해진 연봉을 받는 월급쟁이와는 비교하기가 힘들 만큼 많이 벌었어요. 비록 그땐 남편에게 빚이 좀 있었고 남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던 넉넉지 못한 집안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얼른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 고민 없이 그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실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한량기가 있는 시아버지 덕분에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며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사셨지만 원래 성격이 온화하셔서 좀처럼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를 무척 예뻐하시며 귀하게 여겨주셨고요. 작은 거라도 무조건 저 먼저 챙겨주시고 멀리 사는 저희에게 이것저것 못 보내줘서 안달이셨죠. 절 부를 때도 며느리가 아닌 우리 딸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애정을 보이셨어요.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에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였어요. 젊었을 적 공장에 다니다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시아버지는 그 뒤로부터 한량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린 자식들과 마누라를 건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손을 잃은 것에만 한탄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해요. 이 일은커녕 도박판만 전전하고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아예 술병을 붙잡고 살았다고 하네요. 손을 잃은 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책임한 가장을 자처하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그 모양이었으니 당연히 시어머니 인생이 고달파질 수밖에요. 생떼 같은 자식들을 굶길 순 없었기에 어머니는 애를 들쳐업고 밤낮 없이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폐인처럼 인생을 낭비했다죠. 이마저도 남편에게 걸러들은 이야기였으니까 제가 듣지 못한 속사정은 더더욱 절절했을 겁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도 벌건 얼굴에 술 냄새가 풀풀 풍겼으니까 말 다 한 셈이죠. 언젠가 시어머니한테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살짝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감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손이 멀쩡했을 땐 정말 성실하고 좋은 남자였지. 에휴, 손을 다치면서 마음도 같이 다쳐서 저래. 술도 많이 자시고 제멋대로 살지만 그래도 마누라 자식 새끼한테 손찌검 한번 하지 않았어. 본성은 착한데 팔자가 드세가지고. 그런 생활이 수십 년째니까 인이 박혀서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라도 오래 살면서 당신 곁에 있어주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답답하게만 느껴졌지만 두 분의 인생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성이 착하다던 시아버지는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었어요.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술 때문에 그러신 건지 성격이 괴팍하게 이를 때가 없었죠. 언제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모두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종업원에게 벌컥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 깍두기 좀 갖다 달라니까 귀 먹었어? 매너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식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 쪽으로 집중됐죠. 귀까지 달아오른 저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당신도 참 깍두기 달라고 좋게 말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해요? 한 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쳐먹으니까 그렇지. 사람 성질 긁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다들 바쁘니까 못 들을 수도 있죠. 며느리도 있는데 왜 이래요? 다음부터는 사람 많은 데서 목소리 높이고 그러지 마요. 뭐야? 당신도 식당에서 일한다고 편드는 거야? 참나 기가 막혀서 원. 처음에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감정에 따라 불쑥 튀어나오는 행동이 반복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운전을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건드는 일이 생기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누르는 일은 다반사였고, 그러다 보니 다른 운전자와의 시비가 걸리는 일도 잦았죠. 저는 시아버님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일에 달관했다는 듯 그저 소리 없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어디 그만하면 다행이게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술에 취해도 손찌검 한 번 없었다는 시어머니의 장담도 허울 뿐이었어요. 당신께서 이기지 못할 만큼 술을 드신 날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변해서 고성과 함께 온 집안의 물건이 휙휙 날아다닌답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지만 폭언과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죠. 성질대로 한바탕 구판을 벌이고 난 뒤에는 그대로 드러누워 코를 골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겨우 눈을 뜨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선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시아버님이시죠? 이렇게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사는 시아버지는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것도 큰 문제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한 뒤 낯빛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는 안절부절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왜요? 어머니 무슨 전화길래 그러세요?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지하철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양반이 글쎄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렸다지 뭐냐. 아유, 술에 취해서는 사람들이랑 시비가 걸려서는 쌩 난리를 피웠단다. 네? 지하철에서 난동을요? 참 황당합니다. 술에 취해서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쇠고랑 차는 사람 뉴스에서만 봤는데 내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참담하더군요. 그런 시아버지와 수십 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그런 남편이라면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급한 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하철 지구대로 갔죠. 거기엔 인사불성이 된 시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축 늘어져 있더군요. 경찰관이 저희를 못마땅한 눈으로 보면서 날선 한마디를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승객 멱살 잡고 우통 벗고 소변도 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물 파손된 것도 있으니까 그건 따로 청구가 되실 거예요. 이런 일 한두 번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이 정도면 가족들이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못된 송아지 같은 남편을 둔 죄로 시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수그립니다. 저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택시에 실어서 겨우 집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아휴, 못난 시아버지 때문에 며느리 고생만 시켰네.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술 드시는 아버님이 미안해 하셔야지. 그래도 네 시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더 그런다. 나이를 먹으면 더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덜 그래야죠.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기어올랐지만 겨우 삼켰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시아버지 행동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과거 친정아버지도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쳐서 지금도 쩔뚝거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좌절은커녕 불편한 한쪽 다리를 갖고도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운전할 때 쓰는 다리는 오른쪽 다리지 다친 왼쪽 다리는 운전과는 아무 상관없다며 오히려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죠. 그렇게 지금까지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랑 똑같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신세 한탄만 하며 인생을 망치는 건 잘못된 선택이 분명합니다. 남편도 저와 생각이 다르진 않았지만 그런 성질머리가 고쳐질 아버지였다면 진즉 사람처럼 살았을 거라며 고개를 젓더군요. 다시 말해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시아버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저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시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아버님과 통화를 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황당한 요구가 제 귀에 전부 다 들리는 겁니다. 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 돈 있냐? 돈 있으면 나한테 지금 50만 보내라. 50이요? 갑자기 왜요? 이유는 묻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보내봐.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다짜고짜 돈을 보내라는 말에 당황한 남편은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바로 돈을 보내드렸어요. 전 솔직히 좀 깨름칙했지만 용돈 한번 드렸다고 생각할 참이었죠.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난 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버님이 또 전화를 해서는 다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니 무슨 일이시길래 자꾸 돈을 보내래요. 50 보내드린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설마 아버지 혹시 또 정성 가셨어요? 야 임마, 길게 말할 시간이 없다니까. 이러다가 자리 뺏겨. 얼른 50만 보내봐. 아유 아버지. 평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정성 카지노에 드나드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려먹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는데 또 어디서 쌈짓돈이 생겼는지 도박에 빠진 모양이었어요. 도박할 돈이 다 떨어지자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죠. 남편이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쌉니다. 술에다가 도박까지 머리가 아프지 않을 리가 없겠죠. 자꾸 엇나가기만 하는 아버지 때문에 제 속이 아닐 겁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절대 돈 보내드리면 안 돼. 그 돈 들여봤자 도박하거나 술 드시는데 전부 쓰실 거야. 돈 드리려면 어머니한테 드려야지. 절대 아버님한테 드리면 안 돼. 알겠지? 아휴, 나도 알아. 아휴, 그런데 저렇게 막무가내시니 내가 미치겠다 정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또 도박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 한숨 소리가 저한테까지 다 들립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해도 절대 내주지 말라며 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했죠. 알겠다고는 답하셨지만 순하디 순한 어머님이 아버지 등살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눈이 벌게진 아버님이 행패라도 부리시면 견디지 못하고 돈을 내놓으실 게 눈에 선하거든요. 남편도 그런 걱정이 되나 봅니다. 본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를 괴롭힐 게 뻔하니까 차라리 돈 100이라도 내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안 돼. 한 번이라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아버님은 또 그러실 게 뻔해. 당신이 부모님 걱정하는 건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 못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차라리 단호하게 행동하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당신도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고. 언제까지 뒤치다거리 할 수 없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남편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횡포는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어서 돈을 쥐어짠 모양이더라고요. 시누이가 그간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살짝 알린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분통을 터뜨렸지만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아버지가 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또 남편에게 무슨 억지를 쓰려는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던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네? 신용카드요? 그래, 나도 자식이 준 신용카드 한번 써보자. 그렇다고 내가 펑펑 쓰겠니? 그저 담배나 사다 피우고 소주나 한두 병씩 사다 먹는 거지. 어떠냐? 용돈이 정 어려우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버지,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신용카드로 어떻게든 돈 마련해가지고 도박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엄마한테 돈 달라고 난리를 피웠다면서요. 뭐? 그 옆편 내가 그렇게 말하든? 난리는 무슨 난리? 그럼 나도 숨 쉬는 사람인데 땡전 한 푼 없이 어떻게 사냐? 그 옆편 내가 돈을 지고 내놓질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자꾸 손을 벌리는 거 아니야. 엄마가 무슨 돈을 지고 살아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었어요? 이놈의 새끼가 옛날 이야기는 또 왜 꺼내고 지랄이야 지랄은. 카드 내놓을 거 아니면 당장 끊어. 아버님의 억지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불안해진 저는 남편을 단단히 단속을 시켰죠. 여보, 혹시라도 절대 카드 드리면 안 돼. 만약 아버님한테 카드 드리면 흥청망청 금방 다 써버리실 거야. 아휴, 나도 알아. 절대 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 약한 남편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처럼 다 받아주진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일 없다며 절 안심시켰죠. 그렇게 며칠쯤 지났을까요? 전 걸려오는 전화를 보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전 불안한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새아기냐? 나다. 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직접 전화를 다 주시고. 다른 게 아니라 너한테 긴히 의논할 일이 좀 있어서. 의논이요? 뭔데요? 내가 말이다. 얼마 전에 사정이 있어서 차를 처분했거든. 그런데 영 다니기가 불편하지 뭐냐. 그래서 중고차 단지에 구경을 와봤는데 나한테 딱 맞춤인 차가 눈에 띄지 않겠어? 가격도 괜찮고 상태도 아주 좋고. 그래서 요 놈을 데리고 가려는데 내가 지금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질 않아. 수일 내로 돌려줄 테니까 우선 네가 좀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전화했다. 네? 얼마나요? 이게 원래 1200짜리인데 싸게 나와서 980 정도면 될 것 같다. 그 정도 돈은 가지고 있지? 네? 980이요? 아버님, 저희 당장 그런 돈은 없어요. 뭐? 없어? 아니, 둘이 벌면서 사는데 그만한 돈도 없다는 말이야? 네,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도 많고요. 묶여있는 돈도 있고요. 갑자기 그런 돈을 어떻게 해드려요? 넌 참 말을 정남이 없이 하는 재주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쓸 돈은 있는데 나한테 내줄 돈은 없다는 거 아니냐? 아버님,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어렵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든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단칼에 거절을 하는데 누가 봐도 그런 거지. 그러고 보니까 나문이가 신용카드도 내놓질 않고 용돈도 안 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뒤에서 다 네가 조종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조종이요? 내가 귀한 아들 죽자 살자 키워서 너랑 살라고 내줬으면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니들이 언제 낯으라고 목돈 한번 내놓은 적 있냐? 그렇다고 뭐 커다란 걸 사준 적이 있냐? 그깟 900이 없다고 입 닦은 널 보면 분명 너 때문에 나문이가 변한 게 틀림없다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중고차 살 돈이 없는데 중고차 단지에는 왜 가신 걸까요? 처음부터 저희에게 중고차 한 대를 사달라고 할 생각이셨겠죠. 남편에게 계속 먹히지가 않으니까 제게 직접 전화를 하신 걸 테고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시아버지가 제게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손에 돈이 쥐어지면 그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다 도박꾼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자식 노릇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 노릇 똑바로 하셨는지부터 되돌아보세요.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산 어머니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날 가르치려는 셈이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님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끄시는 건 좋은데요. 적어도 가족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았어야죠.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편의점 알바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술병 끼고 도박만 하면서 사실 건데요. 아니, 뭐라고? 저에게 일침을 맞은 아버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이참에 모조리 꺼내 쏘아붙인 거죠. 솔직히 속이 좀 시원했어요. 아무도 아버님한테 쓴소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저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6시에 아버님한테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해가 뜬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는 거냐? 네?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며느리한테 아침 문안 인사 한번 받고 싶어서 내 전화했다. 네? 아침 문안 인사요? 그게 무슨... 내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며느리들이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아침은 뭘 드시는지 묻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넌 어쩜 그런 전화 한 통이 없냐? 시아버지한테 대들 줄만 알았지.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모르지?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다짜고짜 새벽에 전화를 해서는 문안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분명 저랑 말다툼을 한 일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한숨을 푹 쉬며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자기가 따로 얘기를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유치한 괴롭힘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시작이 됐죠. 명절에 모처럼 식구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으면 가만히 계시다가도 슬쩍 다가와 핀잔을 줍니다. 넌 전을 부치는 거냐, 으깨는 거냐? 상에 올릴 전이면 모양을 예쁘게 할 생각을 해야지. 기름 붓고 부치기만 한다고 전이냐? 조상님들이 전 드시려다가 말고 돌아가시겠다. 그럼 저도 지지 않고 그 말에 보태서 응수를 했어요. 조상님이 제 전 모양 보고 돌아가시면 더 좋죠. 이제 차례상 안 차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전을 못생기게 부쳐야겠어요, 아버님. 어디 그뿐입니까? 막 태어난 손자를 보곤 기뻐하기는커녕 못생겼다고 타박입니다. 참나, 귀한 손주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필 왜 널 닮아가지고. 아유, 코가 납작해서 아주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버님, 절 닮은 게 천만다행이죠. 만약 우리 애기가 아버님이나 남편 닮았으면 코미디언 시켜야 했을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이 그렇죠. 저니까 아버님 아들 데리고 사는 거라고요. 요새 그런 얼굴로는 장가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못생겼다는 말이냐? 한마디도 지지 않은 제가 얼마나 얄미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구는 며느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아버님한테 길을 잡히면 평생 끌려다니고 말 테니까요. 부당한 일에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시아버지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절 못살게 굴고 전 그런 시아버지한테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할 말 다 했고요. 그런 아슬아슬한 사이로 지낸 지 2년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맥주 한 잔을 하자며 절 몰래 불러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날이라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한 날이었는데 그날도 목리를 부리는 시아버지와 한바탕 다툼이 일었었죠. 시아버지는 저한테 못 배워먹은 년이라고 악담을 쏟아냈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한테 이제 못 배워먹은 며느리한테 용돈 받을 생각은 접으라고 맞섰습니다. 에휴, 못나게 구는 네 시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지? 네가 일부러 더 단호하게 구는 거 잘 알고 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아무도 그 양반한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나선 거겠지. 그 양반이 너한테 못되게 구는 걸 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지더구나. 나도 지금까지 똑같은 괴롭힘을 받아왔지만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까지 저러는 거 보니까 나도 참 힘이 드는구나. 그런데 어쩌겠니. 미우나 고우나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는 남편인걸. 빵점짜리 남편이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어서 그렇단다. 너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게 미안해하시는 진심된 마음은 감사했지만 미워 죽겠는데 왜 데리고 살려고 하시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돈도 안 벌어, 그렇다고 잘해주지도 않아, 서로 애정도 없어, 매일같이 사고만 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까요? 깨끗하게 도장 찍고 각자 갈 길 가면 그만인걸요. 물론 그런 말까지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절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절 못마땅해 하는 시아버지의 심술도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 않고 일관되게 나오니까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는 거겠죠. 여전히 툭탁거리긴 하지만 무리한 요구나 엉뚱한 행동은 좀 덜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아버지에 대한 고민을 한시름 놓고 있을 때쯤 제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사건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그건 시아버지가 아닌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만 것이었는데요. 친구들 모임에 갔던 남편이 그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만 것이었죠. 그것도 면허 취소 수준이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면허 취소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덤프트럭 대출금도 아직 멀었는데 그 많은 돈은 무슨 수로 갚아야 할까요? 당신 미쳤어? 술을 마시고 왜 운전대를 잡아? 대체 어떡하려고 해? 미안해. 대리가 하도 잡히질 않아서 잠깐이니까 괜찮겠다 싶었는데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장 운전을 하지 못하니 일감도 받을 수 없었고요. 저도 이제 3살 된 애를 키우느라 휴직 중이었고요. 남편이 느닷없이 백수신세가 되는 바람에 이제 당장 저희 집에는 돈을 벌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져 버렸고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서 낙담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내가 다른 일을 구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남편의 큰 소리가 못 믿어왔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잡부를 하며 일당을 받는 일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일이 고된 거야 말할 필요도 없었고 남편이 화물 운송을 통해서 버는 돈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00번 나았습니다. 저도 이참에 애를 좀 어디에다 맡기고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우리 세 식구 건사하기가 불가능했거든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트럭 대출금까지 더한다면 둘이 벌어도 부족할 판이었어요. 이러다 최악의 경우 남편의 밥줄인 덤프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운전을 하지 못하지만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허를 재취득해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운전대를 잡고 살다가 등짐을 지려니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닌 모양이었어요. 일을 다녀올 때면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고요. 현장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서 다투는 일도 잦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 또 사고를 치고 말았죠. 현장 감독과 말싸움을 벌이다가 주먹을 썼다나요?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맞은 피해자는 안화골절로 전치 6주나 나왔고요. 합의를 보지 못하면 징역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선 남편의 트럭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천에 합의를 보았고 나머지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더군요. 우리 식구의 밥줄과 다름없는 트럭을 처분한 대신 남편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었죠. 그래도 남편에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속이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일이 좋게 풀리진 않았지만 다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친 뒤 남편은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물류창고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화물차 운송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전혀 생소한 일이라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해서인지 영 적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은 점점 의기소침해지기만 했고 회사에 복귀한 저 대신 집안일이나 애를 보는 날이 많아졌죠. 전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트럭도 처분해버렸으니 큰 고정 지출이 줄었고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으니 남편이 벌지 못해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조바심이 많이 났었나 봐요. 자신이 가장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는지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고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았죠. 전 그런 남편을 타일러도 보고 으름장도 놓아봤지만 남편은 점점 피폐해져만 가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시아버니가 겹쳐 보이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시아버지처럼 되는 걸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전 시어머니처럼 그런 남자와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조급하게 생각 말고 그냥 천천히 찾아보자. 대신 술만 좀 줄여. 당신이 대신 애도 좀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 되잖아. 어? 너도 나 무시하냐? 돈 못 버니까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란 말이야?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집안일이랑 애 보는 일이 왜 무시하는 거야? 돈 한 푼 못 벌어오면 걸레질하고 청소나 하란 말이 당연히 무시하는 말이지. 하긴 너 원래 남자를 개똥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긴 하지. 지 시아버지랑 매일같이 싸우는 며느리는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을 거다. 뭐?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이 잘 안 풀려서 의기소침해진 사람이 한 말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상처를 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사과는커녕 계속 삐뚤어하게 나오더군요. 남편에게선 항상 찬바람이 몰아쳤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냉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이 모양인데 애한테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툭하면 애를 귀찮아했고 애 앞에서도 소주잔을 기울이는 일은 다반사였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점점 실망을 했고요. 우리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해도 남편이 바뀔 생각을 도통하지 않으니 속이에 경을 잃는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했고 저의 그런 사정이 친정아버지한테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삼겹살을 사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군요. 어머 아빠,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니, 모처럼 쉬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사위랑 한잔할까 해서 와봤지. 혹시나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있었구나. 다행이다. 친정아버지가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신지 전 알 것 같았습니다. 자꾸 엇나가기만 하는 사위를 격려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려는 마음이었겠죠. 남편도 멋쩍게 인사를 하고 친정아버지랑 삼겹살에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요새 많이 힘들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가장은 자기 식구들을 챙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지금은 앞이 컴컴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그 빛은 보이게 되어 있어.
나도 다리 다쳤을 때 이제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나 정말 막막했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친정 아버지가 조용한 말투로 타이르는데 눈이 풀린 남편이 피식 비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유, 이젠 장인어른도 절 무시하는 거예요? 밖에서도 무시, 마누라도 무시, 장인어른도 무시. 참나, 이래서 제가 살 수가 있겠냐고요. 남편의 입에서 혀 꼬부라지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취한 남편이 친정아버지한테 뭔 소리를 할까 싶어 겁이 났습니다. 아니, 내가 자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들 한마디씩 꼭 하면서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래. 그런 잔소리 하지 않더라도 꼭 성공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땐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 받아가 생각하면 안 돼? 장인어른이고 뭐고 한 푼도 내주지 않을 거니까. 어디 쩔름발이 주지. 누구한테 훈장질이야, 훈장질은. 어? 제 불길한 예감이 어김없이 들어맞았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자신의 장인어른께 막말을 하고는 술상까지 뒤엎더라고요. 화가 난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노려보면서 몹쓸 놈이라고 한마디를 남기시더군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가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도 모르는 남편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잠들었더군요. 열불이 터져버린 저는 화장실에서 찬물 한 바가지를 담아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죠. 그리고 하들짝 놀라서 일어난 남편의 귀 싸대기를 올려붙였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전 혼비백산한 남편의 등을 떠밀어 바깥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남편이 개차반 같은 시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태껏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전 그날 바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수십 년을 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편에게 바로 이혼을 통보했죠.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지만 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질 않았죠. 그런데 더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제게 악다구니를 쓰는 겁니다. 뭐? 이혼? 네가 뭔데 하늘 같은 남편을 내쫓아? 옛날 같았으면 소박을 맞았어도 100번은 넘게 맞았을 텐데 당장 이리 와서 남편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아버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은 아버님이 제게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란 상황이고요. 모르시겠어요? 이게 전부 다 아버님 때문이라는 걸요? 뭐라고? 얘가 지금 무슨 헛소리야? 시아버지는 자기 탓으로 돌린다며 펄펄 뛰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 점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약해지고 무능력해지는 모습 등 남편은 시아버지의 단점을 모두 빼다 박았습니다. 한 번 실수한 남편을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이 되질 않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생각이 싹 사라지더군요. 절대 시어머니의 삶을 답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모질게 마음을 먹고 몇 달 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지만 결국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남편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전 지금도 제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답니다. 어쩌면 배우자의 일탈로 저와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도 무척 소중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